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학봉TVU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한국의 문화유산 이 옥스포드 시리즈 2탄 이 경혜루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애착 인형인 경남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인 감병훈 교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병훈이라고 하고요. 경남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현재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조선시대사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 군사,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프리카 방송에 데뷔를. 예, 앞으로 항상 시청만 했는데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2명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가 되게 생색내는 것 같은. 아, 그럼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만들기 전에 제가 리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완성된 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감독 선생님, 이 옥스포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죠. 어릴 때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장난감 가게 가면 봤었으니까. 우리가 가면은 항상 그러잖아. 레고를 사고 싶은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 사줄게 이러놓고 이거 똑같은 거 약간 비슷한 걸 사주는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닌 그렇죠. 네. 이제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밥 맞고 뭐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밀리터리 시리즈를 하다가 이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다 완성된 제품이에요. 이제 완성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품을 좀 보면은 이게 지붕을 이렇게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보면은 한번 지붕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참 파트하우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파트하우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신화가 중전을 짝사랑하는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 부부의 세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현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38,000원인데 실제로 이 정도 퀄리티 38,000원이면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걸 좋아하니까 이제 모으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경혜루를 좀 보면서 여기 감병훈 교수님한테 이 경혜루에 대한 전반적인 좀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감병훈 선생님이 약간 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 경혜루는 어느 궁에 있는 거죠? 일단? 경복궁에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정궁이었던 경복궁 서쪽편에 위치했던 정자였죠. 이제 경복궁은 이제 조선시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경복궁을 처음 만들었는데 왜 또 나중에 창덕궁을 얼마 안 돼서 또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뭐 창덕궁이니 뭐 이런 나중에 경운궁이니 하는 거는 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경복궁에 많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창덕궁에 더 많이 조선 전기에는 전궁이 경복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무를 받고,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이 불타고 난 뒤에는 전궁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었죠. 한번 경혜루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이 경혜루는 이제 1395년에 경복궁 창건 당시에 지어졌던 것은 아니고, 1412년에 태종이 당시 여기 경복궁 서쪽에 있던 연못을 확장하면서 원래 조그만한 누각이 있었습니다. 그 누각을 헐고 그 위에다가 이 경복궁을 지었던 것이죠. 경혜루를. 예. 경혜루죠. 그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혜루는 당연히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경혜루가 아니라 태종 때 만들었던 경혜루는 이거보다 크기는 작지만 지금의 경혜루보다 더 화려하고 세련미가 있는 그러한 조선 전기를 대표할 만한 누각이었죠.
제가 조선사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예. 그냥 역사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태종이 이제 그 왕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창덕궁 후원도 만들고 이것도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역사가 또 이어지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 경해루를 시기가 지나니까 이게 조금 낡고 뭐 이래 되니까 중간중간에 수리를 합니다. 근데 특히 성종 때에 대대적인 중수를 하게 되는데 태종 때 지었던 경해루를 다시 한번 헐고 새로 갖춥니다. 그때의 경해루는 지금과는 또 다릅니다. 지금의 경해루는 이렇게 밑에 하단 부분이 그냥 돌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종 때에는 그게 아니라 금박을 입힌 용하고 아름다운 꽃을 새긴 조각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나중에 언제 이렇게 돌로 바뀌? 이거는 이제 흥성대왕국 때 건립할 때 그때 당시에는 국가 재정도 부족하고 조선 후기에는 또 이제 검소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돌기둥으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이죠. 성종 때 여기다가 뭐 그 뭐야 금박을 입히고 무늬를 새겼다는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게 네. 이 제품이 나왔으면 가격이 5만 원 됐겠네요. 그렇겠죠. 네. 올라갔겠죠. 예, 예. 흥선대원군의 빅피처를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난 뒤에 1864년에 이제 고종 시기에 흥성대원군이 집정을 하면서 조선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을 다시 재건할 때 경해루도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존하는 모습이 이렇게 1층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경해루가 2층 지붕으로 된 누각이었다는 거. 근데 흥성대원군 때 복원할 때는 그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흥선대원군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앞에 경혜로를 했으면 한 6만 원 됐겠네요. 지금 흥성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지었을 때 우리 학생들도 알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뭐 노역도 힘들었고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국가 경제도 시스템도 완화시켰고 했는데 100년 뒤에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는 경복궁이 복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의 궁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역사의 알이 좀 신기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감 선생님 얘기에 추가로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같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물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한 조선 멸망의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데 어찌 됐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 문화재가 또 생긴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역사는 항상 양면성이 그렇죠.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죠. 네. 그다음 이제 또 그다음 계속 설명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희루의 이름, 현판. 현판 한번 이름이 좀 볼까요? 네. 현판을 한번 볼까요? 현판 여기 현판이 네, 경희루의 이름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당시 태종 때 왕건이 되었을 때 그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이 이 현판을 글씨를 씁니다. 양녕대군이 워낙 명필가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숭례문의 현판도 양녕대군이 썼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경혜루의 뜻은 태종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하륜이 지었는데 그 뜻이 이제 군신 간에 서로 덕으로서 만난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간에 좋은 의미로 만나는 장소가 되자 해서 이렇게 경혜루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좋은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그렇고 저는 이제 조선사 전공이 아니니까 전 야사로 주로 좀 본 게 있는데 이 양녕대군이 명필가이긴 했지만 이제 워낙 이제 노는 걸 좀 좋아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 글자를 썼을 때 태종이 진짜 좋아했다는 그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경복궁이 모양이 갖추어지고 경혜루가 지어지고 난 뒤에 이제 양녕대군이 현판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태종의 마음을 제가. 하긴 뭐 야사니까요. 네. 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임금과 신하가 좋은 의미로 만난다는 의미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의 원래 목적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신을 접견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만난다는 뜻에 함께 서로 자주 모여가지고 이제 임금과 신하가 연애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회포를 풀었던 장소이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이제 기우제
경례가 행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회로 앞에 있는 연못 앞에 있는 앞들에서 묵과 시험이 열려가지고 묵과,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과 시험은 이제 그 다 뽑히고 난 뒤에 순위를 매길 때 각각 1등, 2등, 3등의 순위를 매길 때 이제 당시에 합격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할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가지고 묵과 시험을 치르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 임용고시로 따지면은 마지막 뭐 교원 실습 시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뭐 그런 개념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이제 뭐 7급으로 시작하냐, 뭐 8급으로 시작하냐, 9급으로 시작하냐에 달린 그러한 결정이었죠.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변호사 이렇게 이렇게 법 검사 아, 시험 그렇죠, 그렇죠. 사시 패스하고 난 사시 뒤에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뭐 판사로 되냐, 검사로 되냐, 변호사로 되냐 그런 단계였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다음에 나 한번 옛날에 어느 프로에서 좀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이 경혜로하고 어디지? 경주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밤에 찍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안압지. 안압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니까 나라가 다 망해먹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무식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애라는 게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더구나 역사가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연애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연산군이나 뭐 이런 정치를 못했던 안군들이 어떻게 뭐 하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니면 그 할 때 규모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연애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인식할 수는 없어. 전 근대사에 있어서는 그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혜루의 또 다른 역사적 또 얘기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이곳 경혜로에서 이제 단종이 당시 자신의 숙부였던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줌으로써 상황으로 뒤에 물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 사건에서 야사가 전해지기에는 당시 이제 옥새를 성상문이 이렇게 세조에게 줬는데, 성산문. 그렇죠. 사육신의 그런 한 사람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박펜영, 또 다른 사육신이죠. 그 사람이 옥새가 전달되고 난 뒤에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이 경혜로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산문이 이렇게 말리면서 훗날을 기약하자. 그것이 이제 단종 보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뭐 이러한 야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흥청만청의 기원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흥청만청은 알다시피 조선의 그 연산군 시기에 연산군 전국의 기생의 3,000명을 뽑아가지고 얼굴이 좋고 똑똑하고 그 영화 옛날에 옛날 이런 영화도 한번 나왔었지. 그게 맞죠. 안 봤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혼자. 네. 밤 11시에 혼자 가서 보니까 주변에서 엄청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간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가 영상미는 좋았는데 네. 너무 이제 29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챙겨보시고.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연산군이 여기서 이제 연산군이 흥청망청을 옆에 좌우로 끼고 이 연못 경유로 앞에 있던 연못에 누각 3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비단천을 연결해가지고 꽃도 띄우고 막 기생들이 숨도 치고 연회도 크게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써가지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고 결국에는 자신이 나중에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경혜루였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역사 가르치면서 제일 이상했던 왕이 충녕왕인가 충모. 고려시대에. 그거 있잖아요. 백성들한테 고리대 해가지고 뜯고 뭐 이렇게 한때 그거 뭐지 드라마 기황후에서 이 남자를 이 역할을 주진모 씨가 해가지고 엄청 미화시켰던 그런 적도 있고 연산군도 그렇고 뭐 진성여왕도 그렇고 이 세 명이 거의 뭐 흥청망청의 거의 뭐 쓰리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연산군도 사화만 안 했으면은 놀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그죠? 뭐 사활을 2번 일으켰는데 뭐 한 번만 일으켰다면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반정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산군이니 충혜연이 진선여왕이니 뭐 사치가 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는데 그 당시에 왕 중에 사치가 안 심했던 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치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리는 그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 그 연산군 다음한 왕들은 좀 편할 수도 있어. 이렇게 사치를 많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워낙 앞에서 이렇게 많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음. 적당하게 사고를 쳐도 묻히는 음. 그런 감이 그,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사에서 제일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이제 세 명의 3대가 잘한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신문왕. 이런 사람 3대가 잘했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왕들은 정말 이제 힘이 들 것 같아. 세종대왕도 그렇지. 아무래도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워낙 잘 해놓으니까 응. 내가 그런 상황이면 그냥 보통을 하는데 오히려 비교가 돼가지고 그렇죠.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창원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왕도 적당한 시기에 죽어주는 게 다음 왕에게 참 도움이 된다고. 근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또 적당한 때에 죽어줘? 그렇죠. 뭐 권력이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비정한 거지 않습니까? 뭐 영조와 사도세자도 있고 중종과 복선군에 대한 일도 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뭐 경혜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볼 부분은 피규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피규어를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 명의 피규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규어 여기 보면 신하가 하나 있고 왕이 있고 나중에 이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요 세 명의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신하, 왕, 중전 이렇게 있는데 먼저 신하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세 명의 인물을 보려고 하면 당시 조선시대의 관복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1품에서 9품까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다시 정과 종품으로 두 개로 구별돼 가지고 모두 18간품으로 구성이 되었죠. 이 간품에는 동반, 그러니까 문신, 서반, 무신, 그다음에 종친, 의빈, 내명부, 외명부 등에 따라서 각각의 품계가 가졌습니다. 문반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 그리고 무반은 정삼품 절충장군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고요. 이에 반해서 문반은 정삼품 통운대부와 무반 삼품의 어모장군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하관 아래 가운데에 또 참상관, 참하관을 구별했습니다. 6품을 사이에 두고.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인형, 옷, 신화,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관복이 있잖아요. 관복. 그 관복을 단령이라고 합니다. 단령. 예, 그 단령은 전근대 사회, 특히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의 현재의 정장, 양복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단령을 보면은 조선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시기마다. 먼저 태조 때 이 단령이 다시 한번 정비가 되면서 색깔이 구분이 됩니다. 왜냐면 그 풍계에 맞게, 풍계의 높낮이에 맞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당상관 이상은 흑옥 당령이라 해가지고 검은 빛에 빨간색을 입었고, 당하관하고 참상관은 혼당령이라 해가지고 빨간색.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의 옷을 입었고, 참하관, 육품 이하의 참하관은 천당령, 푸른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태종 때는 다시 당상관이 입었던 그 검은 빛의 빨간색이 없어지고 당상관이 빨간 옷으로 바뀌고, 당하관하고 참상관이 현재 이렇게 파란 옷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당하관하고 참상관, 그 다음에 참하관은 녹색으로, 녹색. 이렇게 옷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선시대 때 국가 중대사를 왕과 해의를 논할 때는 당상관들은 빨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분홍색, 핑크를 입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재상들의 초상을 보면, 조선왕의 초상을 보면 분홍색 옷을 맞아요. 입은 초상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초상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정무를 볼 때는 조선 전기에는 빨간색을 입고 조선 후기에는 황토색 옷을 입다가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핑크색을 입었던 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선전기에는 빨강, 파랑, 녹색으로 구분되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검약을 강조하는 사회의 풍토로 인해 가지고 색깔이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흑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당산간은 이제 황토색, 진한 황토색으로 바뀌는 거고, 방화간은 이제 푸른 빛의 흑단역이라고 하는데 그냥 파란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흑색이라는 게 이제 한자에서는 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홍단역이라 하면은 진한 빨간색, 흑청단역이라 하면 진한 파란색, 흑녹단역은 진한 녹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통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옷을 입고 있다 하면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유다. 그런데 그런 색깔이 안 나온다 하면은 뭐 조선 후기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고증은 다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게 드라마 경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참고를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피규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높은 관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참상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육품 이상의 참상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신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왕- 중전부터 볼까요? 중전? 중전은 이게 지금 가슴에 흉배가 달렸지 않습니까? 예, 용이. 예. 이걸로 봐서는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그 내명부나 외명부의 여자들이 이 흉배를 달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조선 전기의 중전이다라고 조선 전기.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도 조선 전기의 방화관 또는 참상관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뭐 장난감 한 개니까 건물은 조선 후기인데 복색은 이제 조선 전기로 그렇죠. 네. 가는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가지고 이 머리가 좀 틀린 거, 머리가 이게 맞는 조선 건가? 전기는 이게 그 가채, 가발을 쓰는 가채, 거고, 여기 족돌이는 이제 조선 후기에 영종 때 이후에 이제 가채가 뭐 못하게 예, 했잖아요. 사치가 그렇게 되니까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 왕은 이제 지금 곤룡포를 입고 있는 거죠. 음. 평상시에 정무를 볼 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 고증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그런 예, 생각을 예. 했는데. 이 모자가 이제 이름이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 면류관은 이제 임금의 의례를 행할 때에 입던 구잠복의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룡포는 익성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세종대왕의 그 지피에 보면 모자 쓰고 있죠. 예. 매미 모양하고 예. 있는 뭘 그거를 껴야 되고, 맞아요. 이 면류관은 이제 종묘를 지내거나 제사지는 즉위를 하거나 뭐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입었던 구장복과 한 세트였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오류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복색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딱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잘못됐다는 걸 그렇죠. 네, 알겠더라고. 네, 네,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기존의 왕들이 하는 그 모자로 했으면 익성관을 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이 면류관을 차고 와가지고 뭐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연출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좀 현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피규어까지 다 봤고요. 오늘은 이제 리뷰를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적은 비용에 고퀄리티의 그런 제품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옥스포드 제품을 매번 이제 조금씩 사고 있는데 사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역사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 모으는 게 참, 그리고 외국에서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경혜로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저의 또 프로그램에 또 나오셔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좀 해볼까 해요. 이제 붕당 정치. 이 선생님 또 붕당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삶이 붕당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붕당을 모르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붕당하고 이 붕당으로 이제 어디까지 저희가 할 거냐면 임진왜란 시리즈를 이제 또 옥스포드가 있습니다. 요 제품. 요 옥스포드 임진왜란 시리즈로 해서 약 8부작 해서 10부작 정도로 저희가 짤막하게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